콘크리트 기사 너도 합격할 수 있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콘따구리.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딱따구리 콘따구리입니다. 오늘도 콘크리트 기사 기출문제 분석 및 정리 들어갑니다. 오늘은 단위 시멘트량부터 하죠. 콘크리트 배합에서 단위 시멘트량. 일단 단위 시멘트량 여기 빨갛게 적어놨죠. 이 원칙적으로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단위 수량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물 결합제비, 물 시멘트비일 때도 있겠죠. 이런 단위 수량과 물 결합제비로부터 결국 단위 시멘트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단위 시멘트량이 많이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단위 시멘트량은 강도라든지 아니 내구성, 수밀성 이런 균열에 대한 거, 이런 성능 등의 우리가 얻기 위해서, 품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험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값이라든지 아니면 단위 시멘트량의 상한값에 어떤 규정이 있는 거에는 그것을 충분히 충족시켜야 되겠죠? 다음은 콘크리트 배합에서 진짜 중요한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능 콘크리트, 고성능 원화제를 써가지고 고강도를 만들 때, 그럴 때 이제 슬럼프 플로어를 측정을 하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슬럼프 위에 10cm, 밑에 20cm 원, 높이가 30cm죠. 얼마에 들어 올립니까? 2 내지 3초 정도. 총 슬럼프 실험을 하는 시간은 3분 이내. 알고 계시죠? 일단 여기서는 슬럼프 플로어의 값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슬럼프라는 거는 결국 재료 분리하고 워커빌리티랑 관계가 있습니다. 슬럼프를 테스트 해보면 눈으로 우리가 재료 분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재료 분리라는 게 뭐예요? 시멘트 풀이나 이런 골재가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육안으로 관찰이 되고요. 또 워커빌리티 자체는 이 슬럼프 값에 따라 가지고 작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만약에 10층을 압송을 할 때 슬럼프 값 120 정도로 한다고 하면 압송이 꽤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150, 180, 요즘 210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알맞은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슬럼프 값을 실험으로 해가지고 기본을 정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값으로 정하는 게 맞죠. 만약에 콘크리트를 레미콘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반해 가지고 오는데 운반 시간이 길어진다, 아니면 서중 콘크리트처럼 기온이 꽤 높다라고 하면 이런 슬럼프 값이 갑자기 크게 저하됩니다. 만약에 봄, 가을 경우에 똑같은 콘크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슬럼프를 쟀더니 슬럼프 저하가 10%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름철에 하니까 20%, 30%의 슬럼프 저하가 올 수 있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혼화제의 유지 성능 때문에 슬럼프 값이 저하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하값, 슬럼프의 저하값이 적은 혼화제, 폴리카르본산계, 우리가 피시계라고 그러죠. 폴리카르본산계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걸 쓰면 슬럼프의 시간에 따른 저하량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하량이라든지 아니면 운전 중 슬럼프 저하를 고려해서 배합을 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하고 레미콘사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다, 만약에 근처 한 5km 내에 있다, 또 도중에 트래픽잼이 걸릴 상황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운반 시간이 얼마 되지 않겠죠. 그러면 슬럼프 로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1시간 정도 거리라든지 이렇게 되면 실어 가지고 오는 운반 중에 슬럼프 로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슬럼프 체크는 어디서 해요? 예, 현장에 도착해서 슬공염 온이라고 해가지고 슬럼프, 공기량, 염화 물량, 타설 온도 이렇게 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배합해가지고 1시간 정도가 경과한 후기 때문에 슬럼프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슬럼프의 표준값, 콘크리트 타설할 때 철근 콘크리트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80에서 150, 단면이 큰 메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120으로 좀 작죠. 묵은 콘크리트는 어떨까요? 일반적인 경우 50에서 150, 단면이 큰 경우는 50에서 100. 가장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철근 콘크리트의 일반적인 경우에 슬럼프의 표준값 80에서 150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표준값이고요. 우리가 표준값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100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잖아요. 배합에 따라 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을 텐데요. 그런 걸 허용 오차라고 합니다. 슬럼프 같은 경우 슬럼프 허용 오차, 슬럼프 플로어는 슬럼프 플로어 허용 오차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철근 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에 80에서 150 정도의 슬럼프 표준값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죠. 만약에 슬럼프 허용 오차를 이렇게 80mm의 슬럼프일 경우에 25mm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만약에 120mm의 슬럼프를 표준치로 하였다. 그러면 몇 mm가 허용하는 값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00mm라고 하면 75mm부터 125mm까지의 슬럼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80이면 얼마입니까? 55부터 105까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그런데 댐 같은데 그럴 경우에 슬럼프가 굉장히 적을 때 있죠. 만약에 슬럼프가 25다 그러면 허용오차가 10이에요. 그러면 15부터 35까지 슬럼프죠. 슬럼프 허용오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나오는 게 이제 600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슬럼프 플로어 600으로 표준값으로 하였다. 그러면 몇 mm까지의 슬럼프 플로어를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인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니까 500부터 700까지의 슬럼프 플로어 허용값이 되는 거죠. 슬럼프 플로어의 표준값은 KSF 4009에 보면 500, 600, 700mm가 있는데 이 700mm는요.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15mm인 경우에 한해서 이 표준값으로 정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100입니다. 600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 허용값이 아까 표준값보다 더 잘 나옵니다. 외워두셔야 되고요. 다음은 잔골재율입니다. 잔골재율. 총 골재량 중에 굵은 골재가 있고 잔골재가 있겠죠. 그 골재량 중에 잔골재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잔골재율은 어떻게 표시해요? 대문자 S by 소문자 A입니다. 이 골재 중에 샌드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왜 소문자를 썼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계량은 뭘로 합니까? 킬로그램으로 하죠. 킬로그램으로 하는데 이 잔골재율은 부피로 합니다. 왜 잔골재율만 부피로 하느냐? 왜 그러냐면 골재를 우리가 쓸 때 골재마다 각각의 중량이 있잖아요. 중량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량으로 해버리면 부피량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실제는 이 골재 1세제곱미터의 부피가 미치는 영향이 더 관계가 크기 때문에 잔골재율은 부피로 합니다. 그래서 S by small a aggregate죠. 샌드 그렇습니다. 자, 잔골재율은 소요의 작업성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가 적어요? 일단 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서 정합니다.
단위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질 게 없죠. 왜 그러냐면 수량은 결국은 나중에 시멘트나 이런 결합자랑 반응하고 잉여수로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그 빠져나간 자리 때문에 크랙이 생깁니다. 건조수축, 소성수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 수량이 가급적이면 워커빌리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범위 내겠죠. 그 범위 내에서 최소가 되도록 정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잔굴제율은 사용하는 잔굴제의 입도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공기량이라든지 단위 시멘트량 또는 혼화 재료에 따라 가지고 시험에 의해서 정한다. 여기도 시험에 의해서 정한다? 시험에 의해서 정한다. 예. 알고 계셔야 되죠? 자, 세 번째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레미콘사에서 잔골재를 똑같은 걸 쓸 수가 없죠. 이렇게 보통 잔골재 같은 경우에는 1일 최대량의 만큼 그 이상을 쌓아놓고서 적재하게 돼 있죠. 시멘트는 3일, 골재는 하루죠. 그죠? 자, 어쨌든 그 양이 보면 새로 반입이 될 때마다 조립률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사 중에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긴 합니다. 근데 그 변하는 값이 있겠죠. 그래서 그 조립률을 우리가 측정했을 때 그 조립률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0.2만큼 이상 그거보다 더 차이가 나면 작업성이 변해요. 물론 뭐 조립률이 변하면 작업성이 당연히 변하죠. 조립률이 작으면 어때요? 미사고 미사들이 많고 조립률이 크다는 건 거칠다는 뜻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용하는 골재에 대해서 조립률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변하긴 변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2 이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눈에 띄게 워커빌리티가 변하니까 배합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넷째, 콘크리트 펌프 시공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즘은 다 펌프 시공하니까요. 펌프의 성능이라든지 배관, 앞손거리 때 따라 가지고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왜 그러냐면 잔골재율이 너무 적어가지고 굵은 골재만 있다면 압송하다가 관이 막혀요. 그걸 폐쇄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 자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펌프의 성능, 배관, 앞손거리가 멀면 멀수록 폐쇄 가능성이 크겠죠. 자, 다섯 번째,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를 사용했다. 감수제란 게 뭐예요? 물을 조금 넣어도 이 고성능 공기연행 감수제, 고성능 A제라고 하죠. 고성능 감수제 때문에 물을 조금 넣어도 분산성이 좋아가지고 워커빌리티가 좋습니다만은 그랬을 경우에는 잔골재율, 물이 적으니까 워커빌리티 부분이 고성능 감수제 성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잔골재를 조금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잔골재율을 대략 1~2%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작업성이라든지 펌프 압송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합니다. 또 그 유동화 콘크리트라는 게 있죠. 유동화재를 현장에 이제 베이스 콘크리트를 실어와 가지고 유동화재를 넣어 가지고 워커빌리티를 증진시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120 슬럼프를 갖고 와 가지고 현장에서 뭐 180의 슬럼프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유동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유동화 후에 콘크리트 작업성을 고려해 가지고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위에나 아래에 결국 처음에 1번에서 얘기한 워커빌리티랑 잔골재가 많이 관계된다는 걸 아시겠죠? 자, 시험에 나오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잔골재율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부분을 알아두면 잔골재율이 많아지면 그 반대 개념이 되겠죠. 자,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어떻다고요? 시험에 의해서 정해야 된다고 요 전 페이지에서 제가 했죠. 잔골재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총 골재량에서 잔골재량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굵은 골재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굵은 골재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다고요? 압승성이 나빠져서 더 나빠지면 관이 막힐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자,
잔골재율을 적게 하면 어떨까요? 예, 수량은 단위 수량은 감소됩니다. 또한 단위 시멘트량이 줄어가지고 경제적이 됩니다. 결국 단위 시멘트량이 줄고 굵은 골재량이 많아지죠. 또한 이 적은 게 너무너무 적으면 결국 콘크리트는 거친 값을 조립률하고 똑같죠? 거친 값을 나타낸다. 또 잔골재율이 너무 적으면 어때요? 소성 점도에서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굵은 골재를 잘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재료 분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한번 좀 외워두시도록 합니다. 잔골재율은 계산 문제로도 나와요. 물론 이 식으로도 나옵니다. 잔골재율은 어떻게 되는가? 전체 골재량 분의 잔골재량이다. 근데 어떻다고요? 무게가 아니고 질량이 아니고 부피라고요. 요 지금 잔골재율 식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은 대문자든 소문자든 이렇게 실제는 다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잔골재율은 대문자 S에 소문자 A 총 골재량분의 샌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를 다르게 쓴 게 나머진 다 무게 킬로그램이지만 얘는 부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피 부분으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 골재량 중에 잔골재의 부피 거기 100%죠. 자, 영어로 한다면 샌드나 그라벨 그 중에 샌드입니다. 쉬운 거죠. 이 계산값으로도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그 복잡하게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문제가 낼 수도 있겠어요. 총 1세제곱미터를 만들 때 골재 총 절대 용적이 700리터다. 근데 잔골재 같은 경우에 표면 건조 밀도가 0.0016, 굵은 골재는 0.0028이다. 근데 잔골재율 SYA가 40%일 때 각각의 골재량을 구해라. 뭐 문제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심플한 문제예요. 자, 일단 잔골재율이 40%라고 했으니까 촉 용적 부피죠. 그러니까 총 용적 700 중에 40% 0.4를 하면 280이 잔골재고 280을 700에서 빼면 420 이 두 개 합치면 700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잔골재의 절대 용적하고 굵은 골재의 절대 용적은 구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무게로 하기 위해서 표면 건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렇죠? 그래서 이 잔골재량 280리터를 무게로 계산하기 위해서 요걸 0.0026을 곱합니다. 근데 왜 1000을 곱했냐? 이게 지금 g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위 맞춰주느라고요. 그러니까 280에 0.0026을 하면 728kg. 굵은 골재는 420이었으니까 여기에 0.0028을 하면 1176kg이 됩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쉽죠. 근데 이렇게 문제 내면 문제로 골치 아파 이래가지고 안 푸시는 분이 있는데요. 심플한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 아예 심플하게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 골재량 중에 잔골재율은 잔골재 그리고 모래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지 않는 게 부피량입니다. 잔골재율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피로 나왔지만 우리가 질량 개념으로 따질 때는 표면 건조 밀도 값을 미리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 값을 하면 됩니다. 잔골재율 보정 방법. 저번에 W값 보정 방법에 대해서 표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도 시험 문제로 몇 년에 한 번씩은 나는 문제예요. 야, 뭐 이해를 일일이 해서 외우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어쨌든 딱 봤을 때 이 표가 머릿속에 있을 정도로는 한 10번 정도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잔골재 조립률이 0.1만큼 커질 때마다 잔골재율은 0.5%만큼 크게 한다. 그죠? 공기량이 1%만큼 클 때마다
0.5 내지 1만큼 잔골재율은 작게 한다. 물결합 제비가 0.05 클 때마다 잔골재율은 1만큼 크게 한다. 이게 지금 크다는 거에 크다는 것, 또 이 크다는 거에 작다는 거, 이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매칭되는 겁니다. 이 섞으셔 하시면 안 돼요. 또 일반 깻모래나 그런 걸 뭐 사용한 부순 자갈, 부순 골재를 아니라 일반 강자갈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경우에 잔골재율은 3에서 5만큼 작게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갈이 이 둥글둥글 하잖아요. 워커빌리티 부분에서 훨씬 좋죠. 자, 부순모래를 할 경우 대신 위하고 아래하고 좀 반대 개념이 되겠죠. 이건 굵은 골재고요. 잔골재 개념에서 부순모래, 깻모래를 사용할 경우 샌드밀로 깻모래를 사용하면 2 내지 3만큼 잔골재를 크게 해야 기준 워커빌리티 표준값보다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보정값 자체가 있다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예상 문제 또 뽑아봤어요. 자, 이거는 어떨까요? 단위 수량 구하는 문제인데요. 단위 수량 문제가 가끔 문제로 출제되는데 이렇게 문제를 만약에 만들면 어떨까요? 자, 일단 시방배합에서, 그러니까 품질 실험실에서 시방배합에서 물 170, 굵은 골재 1000, 잔골재 700 뭐 이래가지고 배합을 했어요. 근데 표면 수량을 재보니까 이제 골재의 바깥으로 물기가 있다는 거죠. 굵은 골재는 1%, 잔골재는 3%의 표면 수량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레미콘사에서 쓸 때는 품질 실험자가 만든 표면 건조 포화 상태, 표건 상태보다 물이 이만큼 더 들어갔기 때문에 물을 170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더 들어간 물만큼 물을 빼줘야지만이 품질 실험실을 만든 시방배합과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만큼을 빼야 되느냐, 그걸 계산하는 거죠. 일단 굵은 골재 표면 수량을 합니다. 굵은 골재 1000kg에서 1%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결국 굵은 골재 이 표면수 때문에 물이 10kg가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잔골재는 얼마예요? 700에 3%. 그렇게 계산해 보면 21kg의 물이 더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시방배합보다 10 플러스 21, 31만큼의 물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170의 시방배합에서 31만큼을 빼야지만이 실험실에서 배합한 시방배합하고 똑같은 상태의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겠죠?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 보도 쉬운 문제입니다. 물이 170 들어갔는데 골재에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많았다. 그러면 물을 빼야 되는데 얼마큼 빼야 되느냐? 그걸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하고 20을 합친 31만큼을 170에서 빼주면 139kg의 물만 넣으면 맨 처음에 품질 기술자가 시방배합을 잡을 때 그 콘크리트 품질하고 동일하게 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공기연행 콘크리트의 공기량입니다. 자, 이 표 많이 보신 표죠? 이 표 시험 문제 많이 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공기연행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공기량. 일반적으로 공기연행제를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하죠.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왜 그러냐? 만약에 공기량을 5%를 맞추라 그러면 어떻게 현장에 딱 도착해서 재보는데 늘 5%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죠? 품질이 오차라는 게 있잖아요. 제품이 오차 범위가 있는데 그게 1.5%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인 공기량이 4.5 플러스 마이너스 1.5%잖아요. KSF에 보면 그러면 4.5에서 1.5를 뺀 3, 4.5에서 1.5를 더한 6. 그래서 공기량의 범위가 3에서 6% 범위가 일반적인 범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나와 있는 공기연행 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입니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에 따라 가지고 다르죠. 일반적으로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25mm를 가장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25mm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25mm,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25mm일 때 공기량은 심한 노출의 상태일 경우에 6%, 보통 노출일 경우에 4.5%. 그래서 보통일 경우에 4.5 플러스 마이너스 1.5%, 여기서 심한 노출일 경우에 6.0 플러스 마이너스 1.5%. 오차 보면은 이 두 양쪽 다 1.5% 범위라는 거죠. 자, 심한 노출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동절기,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겨울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를 심한 노출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 이런 때는 속도가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게 이제 보충 노출 상태가 될 겁니다. 자, 40mm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심한 노출은 5.5, 보통 노출일 경우는 4.5%가 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에 들어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1, 2, 3, 4번이 이 중에 골라가지고 문제를 많이 냅니다.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 콘크리트로 하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칙적으로 그럽니다. 왜? 콘크리트를 만들 때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 물이 시멘트 같은 결합자에 만나가지고 수화 반응을 해서 경화가 되기도 하지만 이온수로서 콘크리트 안에 일부 남아있고 아니면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손 치더라도 이 물이 겨울철에 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9% 팽창하죠. 그 팽창압 때문에 콘크리트에 크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AJ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 콘크리트 AJ를 사용하여야 만든다, 그런 뜻이죠. 콘크리트 공기량은 동결융의 저항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맞죠? 맞는 얘기죠? 왜냐면 콘크리트에 물이 9% 어는 것 때문에, 그 팽창성 때문에 AJ로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4.5%, 일반적인 콘크리트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4.5 플러스 마이너스 1.5%입니다. 허용 오차 범위. 경량 콘크리트는 5.5, 포장 콘크리트는 4.5, 고강도 콘크리트는 3.5%입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왜 공기량을 좀 덜 넣나요? 이 균열에 대해서 저항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 내구성이 크잖아요. 그죠? 치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자, 타설 위치에서 공기량을 실험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기량 실험을 어디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타설 위치에서 하는 겁니다. 원래는. 왜? 그 타설하는 상태의 공기량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동결융의 저항성을 확보하는 그 값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공기량을 1% 증가한다고 하면 이런 동결융의 확보는 더 좋아지겠지만 나빠지는 게 있어요. 압축 강도는 저하됩니다. 압축 강도가 대략 공기량 1%에 4 내지 6%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시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압축 강도가 나빠진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공기량이 많다는 건 콘크리트 안에 공기를, 임의의 공기를 많이 집어넣은 거잖아요. 공기가 없을 때, 치밀할 때 깬 거하고 공기가 많을 때 깬 거는 당연히 값이 달라지겠죠. 자, 시험 문제 개념으로 해가지고 공기연행 콘크리트의 공기량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기량이 클 경우 어떤 일이 됩니까? 제어 분리가 발생된다. 그죠? 표면 마무리, 표면에 결함이 발생된다. 표면에 기포가 많이 떠올라가지고 표면에 결함 부위가 생기는 거죠. 또 공기량이 많으면 콘크리트 강도가 나빠지고 내구성이 저하된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대로 공기량이 적으면 어떨까요?
동결융의 저항성이 나빠지죠. 그래서 적정량의 공기량이 필요한 거고요. 또 이 공기량 때문에 워커빌리티가 좋아지죠. 왜냐면 공기량이 많이 들어간 걸 갖다 우리가 만약에 손으로 만든다면 유동성이 좋겠죠. 근데 공기량이 너무 적으면 워커빌리티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시공성이 저하됩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